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오셨는데요. 예, 그 유명한 저 PBR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옛날에 그 월가에서도 이 구루들 얘기 보면 옛날에도 뭐 PBR 1배 미만짜리는 막 사서 수익 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시장에는 뭐 0.3배, 4배, 5배짜리가 수두룩하니 이게 뭔가 싶은데 정부의 정책으로 어쨌든 저 PBR주가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제 증시부양책의 한 일환으로 지금 일단 제시가 된 거고 아직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감독원에서도 뭐 이달 내에는 발표하겠다라는 거를 갖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준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아마 기사를 제가 잠깐 보니까 네. 감독원장께서 그 자사주를 샀으면 이제 매입을 했으면 일정 기간 내에는 좀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또 발언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향을 좀 잡고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일본이 이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증시부양이라는 효과를 좀 얻었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좀 따왔지만은 뭐 여기서 지금 일단 보시면은 주요 이제 내용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 좀 인적 분할하고 나서 자사주를 신주 배정을 해가지고 이제 주식 교환하는 형식으로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게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지주회사 네. 체제 그렇죠. 도입이 되면서 네. 주로 이제 지주회사 쪽으로 대주주들이 하는 방식이었는데 아마 이게 이제 금지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거는 뭐 좀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물적 분할 후에 이제 재상장에 대한 부분도 제동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및 강제 소각 이거는 좀 유보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 희망 사항이라면 기왕에 이제 해줄 거라고 그러면 자사주를 매입하면은 최소 몇 프로 정도라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그 정도 선은 강제 매각을 소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주식시장은 좋은데 강제했다가 또 나중에 이게 그죠? 인위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해외 기업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갖다가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 빠지면은 부양하는 목적으로 해주는 것처럼 하고 좀 올라가면 오히려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시장에 좀 악영향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일부 소각하라 그러면 이제 자사주 안 사겠죠. 뭐 안 사더라도 그러니까 살려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이제 모양 흉내만 내고 신용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강제로 소각을 이제 하는 걸 전체를 이제 소각을 하게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100을 매입을 하면 그 중에 뭐 20이든 이거는 일정 기간 내에 강제 뭐 소각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도 네. 뭐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고 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해서 이제 거래소에서 일본처럼 이제 서한 발송하는 거 그다음에 주주 환원 그 우수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제공한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인덱스 펀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ETF 같은 거 이제 설정해 가지고 이제 그 증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하게끔 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고배당 정책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ISA 계좌 그 비과세 한도를 좀 높이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일본이 워낙에 이 증시 부양안을 가지고 해서 이제 증시가 한 10% 이상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하면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살짝 좀 비교를 좀 해보면요. 뭐 이제 그 투자 한도 이런 거는 이제 넘겨놓고 밑에서 보시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버블 붕괴 이후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했었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보면은 미국의 공급망 개편 관련해 가지고 일본하고 인도가 최대 수혜국으로서 그런 어떤 외자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플러스 효과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우리는 지금 중국이 어려우니까 수출이 급감해 버리면서 사실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본은 보니까 오히려 소폭 늘어나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그러면은 수출하고 있는 물건 자체들이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또 반증해 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라기보다는 개인들이 그 현금 선호 성향도 있는 데다가 또 마이너스 금리일 때는 일본의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집에 이제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이 현금이 이제 유동성이 좀 풍부한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증시 부양안을 내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 환경이 좀 유입이 됐었다라는 측면이 네.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놓고 보면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시클리컬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클리컬 상으로 어려움에 좀 처해져 있다 보니까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개편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좀 어정쩡하게 좀 껴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수혜를 받는 건 맞긴 하지만 중국 쪽으로 또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좀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또 부동산도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또 증시에 또 들어오셨다가 또 많이 물리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네, 무조건 뭐 일본처럼 된다 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건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 사실 그 말도 웃긴데 기업 밸류를 올린다. 뭘 올려야 이렇게 있는 거를 사실은 드러내게 되는 네네, 그렇죠. 네네.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사실은 드러나게 한다는 건데 일본은 이제 그 최근 일본의 사례가 그거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죠? 네네. 그러고 얘기해 주신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걸 종합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가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일관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게 이제 자꾸 시장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총선용 아니냐. 그러니까, 예. 또 이제 갑자기 돌발적으로 한번 확 제시해 놓고 나가지고 또 갑자기 확 바뀌고 하게 되면은 이건 신뢰의 문제하고 또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거나 또는 이제 외국인들 역시도 투기 자본 위주로만 좀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밸류를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워낙에 지금 시중 유동성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에 지금 그 신규 자금이 유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갖고 있던 보유 주식을 정리해버리면서 그쪽으로 옮겨가 버리고 또 그걸 따라 가지고 일부 일반 투자들 역시 마찬가지가 돼 버리니까 네. 성장주라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굉장히 유탄을 네. 맞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미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럼 미국의 성장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투자의 혼선을 좀 초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향을 막 틀어버리는 거는 투자의 혼선을 좀 초래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일관된 그리고 방향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일반 투자자들 아니면 개인들이 이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증시에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이제 따지고 놓고 보면은 연기금조차도 지금 한국 증시 비중 줄이고 해외로 나간다는 판국인데 일반 투자자들한테 한국 증시 좋으니까 저평가됐으니까 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설득력이 그렇게 그렇죠. 예.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사실 이제 방향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 진짜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된 게 맞다고 하면은 사실 환차 손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 환경의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증시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증시 유인을 촉발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확장적인 어떤 방향으로 네. 증시 부양책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저도 이제 주식시장 쪽에 이렇게 방송적으로 몸담고 있지만 요즘 사실은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늘 이렇게 답답하고 그죠. 뭐 단타만 있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사실은 미국 주식 많이 넘어간다고요. 그죠?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게 안 된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어떤 대선 이런 걸 놓고 대선 주자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한국의 기업이나 금융시장의 체질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권을 잡고 나서 차곡차곡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를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투자자들이 헷갈리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그래서 좀 일관된 방향 제시를 하고 그걸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추진을 하시되 네. 그냥 어떤 그 이쪽 도를 빼가지고 이쪽 도에다 이제 예. 괴는 식이 아니라 좀 확장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요. 방법을 네. 예.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별로 예, 최근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 오셨네요. 최근 거 제가 기사들을 네. 다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네. 보면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 현대모비스 할 거 없이 자사주 소각.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5천억어치 사가지고 3분기에 목표만큼 실적이 나오면 절반은 바로 소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한 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재용 그 회장 1심 선고 공판 나왔는데 네,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네, 그 앞두고 삼성물산에서 이제 자사주를 감자를 전체 이제 전량을 감자 결정하고 요번에 3분의 1만 우선 좀 감자를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 플러스 추가로 더 매입을 해가지고 자사주 소각 얘기를 발표를 네. 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현대백화점도 이제 현대백화점의 그 지주회사 역시도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고,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을 100% 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DLENC도 역시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고요. 이게 자사주 소각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업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내지는 뭐 어찌됐든 간에 변화가 좀 있으니까 따라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전과는 좀 다른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 주도 하에서 이런 것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관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조금 일관성 있게 가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플러스 효과를 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슈들은 네.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복현 감독원장께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으면 일정 기간 내에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발언을 한 게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자사주 매입 현재 보유 비중이 좀 큰 회사들 그리고 동시에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고 또 그 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회사들 이런 경우는 이제 자사주 소각에 좀 유인이 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대주주 지분이 낮은 경우는 사실 그 방어용으로 사놓은 경우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주주 지분이 높을 경우에는 충분히 자사주 소각의 유인이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 KB증권에서 나온 자료들 제가 이제 리스트업을 했는데 네. 그 가운데서 보면은 이제 제가 지주회사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것 중에 보시면 HDC라고 이제 현대산업개발 그 지주회사 같은 네. 경우는 대주주 지분이 41%고요. 자사주 지분이 13.3%입니다. 그리고 PBR이 0.13. 뭔가 좀 착착 맞아 떨어지네. 그죠? 이제 지금 주가 좀 올라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롯데지주 같은 경우 대주주 지분이 41%고요. 자사주 비중이 32.5%입니다. 많다. 예. 그 이제 뒤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예. 과거에 롯데지주는 자사주 소각 이력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SK가 25.93%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이 이제 자사주 비중이 한 25% 정도 되고 그리고 삼성물산이 이제 대주주 지분이 33.4%. 여기는 이제 이재용 회장 외에 관련자들 특수관계인 다 포함한 숫자고요. 그다음 자사주 비중이 한 12.6%. 이 중에 이제 3분의 1이 이번에 소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제가 따로 분류는 안 했지만 LS도 거기는 대주주들이 워낙에 이게 잘게 쪼개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분은 꽤 높은데요. 여기도 자사주 지분이 14.8%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2차 전지하고 그 그린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전선 쪽으로 해서 수익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있네. 저는 사실 지주사만 봤을 때 지주사들이 사실은 PBR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업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보면 그런데 자사주 비율하고 대주주 지분 높은 거를 딱 말씀을 하시니까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리스트업을 예, 해서 예. 보시면 그리고 이제 기업이 해주고 싶어도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재무구조가 별로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회사들이 이익을 못 낼 경우에는 사실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소각을 함부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한번 체크를 네.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은행은 뭐 별도로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KB금융이 제일 많이 올랐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은 자사주가 KB금융이 예. 많습니다. 앞서 지주사에 비하면 자사주 지분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쪽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강조하는 게 PBR이 0.3배, 4배 수준밖에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우려되는 거는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에서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좀 약간의 관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수출입으로 이제 먹고 사는 국가고, 그 다음에 또 환의 변동성도 심하고, 그리고 외화 유출입 자체가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막 그 리스크를 따진다고는 하지만은 좀 과하게 투자하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PF 리스크가 은행 쪽은 좀 덜하다고 하지만 사실 은행 쪽은 해외 부동산에 이제 많이 물렸고, 네. 이 국내가 이제 증권이나 보험이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PF 쪽으로 많이 물려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관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된다 매니저 그래야.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행이 그렇게 큰 은행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네. 고배당을 줘가면서 할 수 있을까? IMF 때도 사실은 그런 장기 자금 빌려와서 단기로 주고 이런 미스매칭이 맞습니다. 있어 그랬잖아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돈이 된다 싶으면은 일단 막 지르고 보는 스타일, 네. 그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이제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단기로 금융기관에서 빌려와서 지금 장기로 빌려줬구나. 네네. 그렇죠. IMF. 단기를 네네. 빌려서 장기로 빌렸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 단기 자금 그러니까요. 문제가. 회수가 들어와 네. 버리니까 꼼짝마라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은행들, 금융지주사들 보면 보통 70% 가까이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배당을 주게 되면은 이런 얘기하면은 좀 반시장적이라고 욕먹을지 모르지만 결국 외국인들 네, 그렇죠. 그런 측면도 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이 막 그 기대하는 것처럼 완전히 뭐 PBR 1배를 향하여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워낙에 저평가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험사 같은 경우도 이제 쭉 리스트업이 돼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자사주 비중이 꽤 되네요. 네, 특히 뭐 이익도 많이 나고 하는 회사들 네. 가운데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한번 지켜보실 만할 것 같고요. PBR 낮고. 네네. 네. 건설사는 개인적으로는 건설은 별로 고민이 좀 있죠. 네, 그죠? 여기는 네. 요즘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좀 그런 있는 것 같습니다. PBR만 낮다고 하기에는 그렇죠. 뭐 오펑 자체가 어려운데 뭐 그죠? 네, 건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쪽에도 의외로 자사주 비중이 큰 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네오이즈 홀딩스 25%, 대주 지분 보니까 여기는 40%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분도 크고 이익도 많이 나고 하는 회사들은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PBR이 그렇게 낮을 것 같지 않은데 그죠? 물론 이제 밑에는 이제 PBR이 높은 쪽도 있지만 그 중에 좀 낮은 것들이 좀 있군요. 네네. 그죠? 이제 지주회사 네. 개념으로 붙어 있는 그러네. 회사들은 네네. 좀 낮습니다. 홀딩스 개념. 그리고 여기와 이건 S&T 그룹이라고 이제 여기도 나온 게 있어가지고 붙여놨는데 여기는 네. 보시면 자사주 지분도 높고 대주주 지분도 높고 PBR도 낮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가 잘 안 돼요 회사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건 그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저 PBR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업종 내에 있는 회사들을 좀 살펴보셨는데 싼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익 정체 구간에 들어갔거나 성장이 정체가 됐거나 주주 환원책의 연속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중복 상장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밸류 할인을 받고 있거나 이거를 보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지 PBR 1배를 하기에 이제 밸류 정상화를 1배로 놓고 얘기한다고 해서 PBR 0.2니까 5배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앞에 걸 종합을 해보니까 이건 추천은 아니고요. 네. 그냥 종합해서 소팅해 보니까 성장을 담보하고 있고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고 재무적인 안정성도 있고 대주주 지분도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정부 영향력을 의식하거나 알아서 좀 움직여야 될 이제 그런 쪽에 매칭이 되는 회사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요즘 현대차 그룹은 뭐 배당 굉장히 많이 주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책도 해 나가는 데다가 실적 좋고 뭐 이런 것들 다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급드렸던 것들이 이제 롯데 지주, LS, SK, 뭐 KB 금융 같은 경우는 뭐 금융기관이니까 아무래도 정부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적 안정성하고 대주주 지분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 환원책도 비교적 배당을 좀 그런 대로 주는
그런 회사에 속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네이버가 집어넣었는데 네이버가 지금 이번 4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플랫폼 규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외국에서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안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독점 관련해 가지고 규제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하려다가 그걸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는 아직은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네이버 역시도 지금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데다가 주주 환원도 꽤 그동안 보니까 긍정적으로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 관련해 가지고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회장 인선 지금 단계에 있죠. 여기도 지금 대주주 지분이 꽤 됩니다. 대주주 지분이 아니라 자사주 예. 보유 지분이 꽤 되고요. 가스공사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정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쪽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팅이 됩니다. 그 근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네이버를 보시면 네. 과거에 이익 소각을 한번 했던 게 밑에 줄로 쳐져 있죠. 지금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기 주식 수도 한 8%, 7%, 7에서 8%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재무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싶어서 놓은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좀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 정부의 어떤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하면 뭔가 좀 성의를 보여주려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소각한 자산주 소각 경험은 없군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저기 이익 소각은 50만 주 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밑에 지금 670만 주 자사주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포스코홀딩스도 이익 소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거 사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이익 소각을 했었고 지금 현재 자사주를 또 여전히 860만 주 정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심스럽긴 한데 회장님 바뀌면 회장 신임 선임하고 나면 그러게요. 주주환원 정책 뭐 안 나올까요? 이 한국의 내피셜이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네. 정부 입김이 가장 강한 쪽 중에 한 회사인데. 네. 아니 LG화학도 오늘 방송에 그 얘기 나왔는데 비슷한 얘기하다가 LG화학이 지금 LG 엔솔 지분 너무 많고 처분해야 되는데 사실 잘 못하잖아요. 네네네. 덜렁시장에 내놓으면 지난번에는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일부를 블록딜하면서 일부는 우리가 소각하겠다. 그죠? 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 지주도 네. 과거에 695만 주를 소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지분을 여전히 지금 자사주를 1,800만 주 가까이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최태원 회장 지분이 그 특수관계인까지 포함을 하면 좀 낮아요. 그래도 한 20% 한 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지금 그 송사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SK도 옛날에 소버린의 그 트라우마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조금 이제 가려서 보실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지주는 대주주 지분은 뭐 걱정할 게 아닐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자사주 지분 역시도 30%가 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롯데는 지금 롯데건설 이슈가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럼 문제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는 조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알아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돼. 뭐 그거는 뭐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네. 아니면 이걸 담보로 또 그 차입을 해가지고 또 지원하는 방법도 그렇죠. 있을 거고 네. 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라고 하는 회사를 넣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대 중공업 그렇죠. 지주회사죠. 여기도 자사주를 좀 꽤 보유를 하고 있고요. 회사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실하고요. 배당도 괜찮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정의선 회장이 최근에 보면 이제 이 그룹사 오너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네. 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어쨌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많이 따라가는 느낌이 좀 사실 좀 들더라고요. 정기선 회장 회장인가요? 지금 부회장인가 모르겠네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게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CES 가수도 이제 그 사춘형 되나요?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그저 느낌 비슷하더라고요. 네, 많이 네. 지금 그 따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미래 성장을 좋은 거. 위해서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게 밸류 재평가라고 하고 정상화라고 그러면 결국은 주주 가치 환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주주 우선 이제 주주의 어떤 그 가치를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선주에 대해서 버려져 있었던 부분들이 복구가 되면서 그 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선주가 사실 그 옛날에 발행한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주 대비해서 50원 더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50원 더 주는 건데 아니, 비율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1%더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네, 네. 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10% 배당을 한다. 네. 그러면 1%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50원을 더 주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그 정도 배당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번 기말기다 배당할 때 보면은 390 몇 원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 몇 원 더 붙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가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81%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괴리가 크지는 않은데 밑에 보시면은 SDI, 현대차, CJ, 제일지당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면 뭐 50%대, 60% 초반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삼성물산 그 우비라고 해서 신형 우선주인데요. 이거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래도 75%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고 보셨을 때 여기 보시면 근데 또 그 그룹사라고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크지도 않아요. 또 SK 우선주 같은 경우는 830억밖에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좀 시가총액이 있으면서 괴리율이 좀 큰 회사들 중에서 한번 소팅을 해보시는 것도 결국은 그 기업 가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우선주를 한번 다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내피셜인데요. 저 PBR 관련된 기업 밸류업 얘기하면서 그쪽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성장주들은 그죠? 뭐 성장주라도 많이 오른 주식들은 좀 조정받아도 이해가 되는데 2차 전지 같은 게 사실 오른 것도 없는데 뭐 또 소외받고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주가는 약한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하는 거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네네. 이게 오늘 이사님의 그 포인트인데요. 궁금합니다. 네. 일단 2차 전지가 제가 작년부터 이제 그 캐증 구간에 들어섰다. 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주가 오르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을 좀 줄이시는 쪽으로 이제 제가 제시를 했었고 네. 이제 캐즘 구간 진입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캐즘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이게 성장 산업이 처음에 이제 그 신기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작품 이게 괜찮다 판단이 되면 얼리어답터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채용을 하면서 네. 급하게 성장을 하는데 급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은 이제 일단 참여하는 업체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가격은 그러니까 양산이 되지 않으니까 가격은 이게 생산자니 못 따라가니까 가격은 좀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어느 순간에 딱 정체가 돼 버립니다. 왜 얼리어답터들이 다 사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야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먼저 해봤다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비전 프로 나오니까 다들 이제 그거 받은 사람들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일반 범용화가 대중이 되면 받아들이기까지는 갭이 있는 거죠, 그죠? 가격이 일단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전기차 처음에 신기하네, 소음이 없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환경적으로 내가 그걸 탐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다른 내연기관을 타는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 이제 이런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사기에는 확장이 되기에는 가격이 높으니까 갑자기 수요가 좀 정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차 같은 경우 기존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서 그냥 꽂으면은 2, 3분이면 다 충전을 완충을 해가지고 네. 바로 다니는데 충전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그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 있질 않다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 그 한판 몰아쳤을 때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하러 갔다가 전기차들 모두 거기서 그냥 올 방전돼 가지고 전기차 무덤이라고. 그게 이제 사실은 충전 시설이 그만큼 그렇죠. 충분하지 않고 또 충전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전기차가 된다고 하니까 눈치를 보고 나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내연기관이 좋아라고 했던 자동차 메이커들도 뛰어들고 전기차의 가능성을 보고 처음부터 뛰어들었던 그
벤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뒤늦게 또 참여하는 업체들도 생기기 시작하니까 경쟁이 또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냐면은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가격 경쟁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이 붙게 되는 데다가 요즘 같이 또 금리가 높으면 보통 차를 살 때 100% 현찰 주고 사는 사람보다는 보통 할부를 끼죠. 할부를 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할부 금리가 워낙에 높아져 버리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또 맞춰가지고 가격 할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 마진을 훼손해 버리면서 시장이 조금 침체 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전체 판매 대수가 줄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마진이 줄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많은 업체들이 이제 경쟁이 붙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기술이라든지 자본이 딸리는 회사들 또는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회사들은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그 주식시장에서 뭐 주가 올랐다가 한 2달 조정받고 올라가듯이 그냥 그렇게 훅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생존의 싸움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생존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면은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지 나는 살고 상대방을 죽여야지만이 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어요.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당장에 지금 테슬라가 그 자동차 가격을 그 변동을 줘가면서 지금 계속 팔았었잖아요.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왔고. 네. 근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독일에서 그 비아드 자동차가 가격을 먼저 선제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테슬라한테 도전장을 던졌다라는 이제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IRA법이 규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FEOC와 관련돼 있지 않은 광물을 가지고 소재를 이용하지 않은 차들 같은 경우 올 1월부터는 완전히 이제 배제가 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경우 7,500불 현금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는 그 연비 규제 이슈가 또 같이 맞물려 가지고 1년에 그 자기가 팔았던 자동차 총량, 예를 들어서 미국이면 미국에서 팔았던 자동차 총량에서 연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끔 전기차를 갖다가 일정 비율을 팔지 못하면 벌금을 물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작년에 그 스텔란티스하고 포드 두 회사가 4천억 원 이상의 벌금을 냈는데 올해는 더 낼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내려면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그 보조금을 갖다 서포팅해 가면서 밀어내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본이 딸리거나 기술이 딸리는 기업들은 자동차, 셀 또는 소재 업체들 공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 자, 화학,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까지 중국이 보조금을 줘가면서 육성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네. 걔네들이 보조금을 줘서 육성했던 산업들이 해필이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군들이었었고 그 산업들이 보조금 때문에 확 일어났다가 중국 내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외국에다가 저가로 덤핑을 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그 관련 업체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서 미국은 막아준 미국은 거죠. 네. IRA, FEOC로 막아버리고 유럽은 지금 최근에 CRMA하고 이제 또 그 중국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이제 막기 시작을 하니까 네.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이게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제일 위에 있는 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중상위권 내지는 중간급 쪽에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리튬 관련 회사들도 지금 폐업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중단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배터리 업체들 경우에서도 보면은 한 4위권, 5위권 업체 하나가 또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어디서요? 중국이요. 중국이요. 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업체들이 좀 숨쉴 공간은 지금 가지고서 가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지만 네. 이 어려운 구간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 소위 말해 가지고 전방에 있는 업체들, 소위 말해서 그 수요처들
예를 들어가지고 소재 같은 경우는 셀이겠지만은 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방의 자동차 업체들을 좀 다변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쟁 업체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고 특정 업체에 좀 쏠려 있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밖에 없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구간을 좀 이제 거쳐 나가야 되는 구간이 지금 현재 캐즘 구간이고 이게 이제 작년 10월, 11월부터 미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 그 성장률, 판매 성장률이 40%대 후반에서 30%대로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1월 달 거 조금 전에 나온 거 그 모 증권회사에서 나온 거 제가 잠깐 봤는데 자동차 성장률은 3%, 판매량 기준으로요. 전기차 성장률은 32%. 그럼 30%대니까 어쨌든 작년 초중반보다는 여전히 좀 슬로우하지만 전기차는 자동차 성장률에 비해서는 확실히 올라오는 그림은 맞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구간 자체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전방 업체들의 시장에 대한 전망 예측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 콜을 그 굉장히 의미군요. 중요시 보셔야 된다. 제품이나 산업이 성장하는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거기 이제 캐즘이라는 구간이 발생하고요.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그런 단계를 가고 있다. 거기까지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컨퍼런스 콜을 보자고 하시는 것. 그 이유가 몰랐는데 미국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 보면 실적은 지금까지 실적은 괜찮거든요. 근데 주가 급락해. 결국 이제 가이던스가 어떠냐를 네네네. 거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2차 전지 업체들도 그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미래 전망이 어떠냐. 그죠?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네. 좀 기업별로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요 그림은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그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테슬라 컨퍼런스 콜은 그냥 이제 일단 테슬라는 가격 경쟁 점화의 당사자고 그런데 문제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거는 사실 신차에 대한 기대, 신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25년 말 저가 모델로 생산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역시도 25년이 돼야지 양산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그 뒤통수를 때린 거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부품 공급 단가를 재협상하겠다. 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테슬라 향으로 노출이 좀 돼 있는 기업체들이 조금 주가들이 많이 좀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거는 고금리 환경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연간 50%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번엔 24년도 판매량 가이던스를 제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이즈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 급락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은 어쨌든 내용이 좀 불투명하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자기네들 있고. 입장에서 우리 힘들어라는 걸 강조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연간 50% 성장 불가능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그 레인지 안에서는 어쨌든 성장은 할 거라는 걸 갖다가 암시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뭐 역성장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그 앞서서 언급했지만은 부품 공급 단가 재협상에다 방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마진 개선을 위해서. GM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GM 같은 경우는 24년도 하반기면 가시성 있게 전기차에서 이익이 날 거다. 올해네요. 네네. 예. 그다음에 EV 성장세는 그래도 좀 작년보다는 둔화될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거 강조한 거는 오하이오 배터리 1공장, 테네시 2공장은 1분기 내에 가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신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출시를 할 거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적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재 가격 하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GM은 조금은 긍정적인 컨퍼런스 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24년도 전기차 판매량은 한 12% 정도 증가할 거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 모델을 확대할 거고 조지아주 신규 전기차 공장 건설 지속한다. 그리고 이제 세액 공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오닉 5, 6 이제 이게 보면 렌터카라든지 이런 쪽에 파는 거는 IRA 보조금을 받는데 네. 일반한테 파는 거는 지금 보조금을 못 받거든요. 받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도입을 하겠다. 그 세액 공제액만큼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팔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18개 신모델을 출시하고 200만 대 판매량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3대 전기차 메이커로 올라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작년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 그룹, 현대 기아 합쳐가지고는 테슬라 다음으로 두 번째 미국에서는
위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DI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요. SDI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특히 10월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과 관련된 이슈들을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은 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는 연 50% 성장을 전망한다. 이거는 이제 SDI 그러니까 시장 전체라기보단 제 판단은 SDI의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보는 것 같고 유럽은 조금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하반기부터 회복될 거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부터 회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헝가리 공장이 한 90% 정도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조금 톤다운이 되긴 하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뉘앙스였고요. 큰 그림에선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배터리 시장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엔솔은 이제 유럽에 대해서는 조금 부진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 대신에 이제 미국향으로는 배터리 기준으로 30%대 성장을 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는 한 20%대 정도 성장을 할 거다.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고 하면 중국, 뭐 유럽, 뭐 이런 쪽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걸 가감해서 보신다면 우리가 주력이 아무래도 미국하고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건 가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원통형 쪽으로는 채택률이 확대가 되면서 수요 개선이 될 거고 그다음에 배터리 판가가 2분기까지는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는 조금 돌아서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저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업체들 지금 뭐 완성차, 현대차, 기아야 같이 가는 거니까 삼성, SDI, LG 엔솔 뭐 컨콜레형이 대체로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하네요. 그게 뭐 썩 나쁜 건 아니네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닥권에 온 것 같다. 그러나 드라마틱하게 돌아서지는 않고 완만하게 회복이 될 것 같다. 시간 걸린다. 24년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이제 그 몇 개 회사들을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테슬라, GM, 현대차, 엔솔, SDI,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까지. 포스코 홀딩스는 어쨌든 리튬을 이제 생산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4년 전망치를 딱 놓고 말씀을 드리면 GM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EV 쪽에서 이제 이익 나온다. 이제 자신 있게 하반기부터 이익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는 계속 증가할 거다. 근데 쭉 내려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러면 GM 향으로 이제 매출이 좀 인식이 될 수 있는 소재나 배터리 쪽 회사들은 아무래도 조금 플러스가 날 수 있을 거고 테슬라 향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다. 그다음에 북미 쪽은 공이 어쨌든 30%대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현대차는 23년 정도 수준을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 제시를 했고 24년 실적이 엄청 좋았잖아요. 현대차는. 네,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장이라기보다는 조금 정체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빠졌다가 갑자기 최근에 이제 PBR 이슈로 급등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24년 전망을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25년도는 두 자릿수. 뭔가 가면 24년 어때요? 25년 우리 엄청 좋을 거야. 뭐 그런 뉘앙스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얘기했던 게 24년 4분기부터 리튬에서 흑자가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익 정상화는 25년부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종합해서 한번 보시면은 올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주식이 없는데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1분기나 2분기 초 사이에 좀 싼 구간이 나오면 지금도 싸지만은 혹시라도 좀 더 싸게 사길 원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사시길 원하신다면은 거기서 일부 담아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보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컨퍼런스 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구간이 바닥 구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태까지 빠지는 걸 참아 오셨다가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줄이시더라도 줄이는 게 낫지 지금 구간에서는 잘못하면은 진짜 바닥에다 파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2.0 떨고 있는 기업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되시면 뭐 떨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국가도 그렇고 뭐 일단 우리는 약간 직접 연관이 있는
IRA 관련해서 트럼프 리스크를 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누가 될 것 같냐고 여쭤보면 그거 나한테 물어봐 그러실 것 같고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꽤 그죠?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네.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약간 우위에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보여지니까 예.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고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거 자금도 보면은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쪽이 많고, 네, 현직이고, 네, 또 거기다가 지금 재판 걸려가지고 지금 선거 자금 대부분을 갖다 근로 전용을 하고 있다는 그러네요. 말도 있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이제 IRA,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디커플링을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가장 올인하다시피 했던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뭐 그린 에너지가 됐든 아니면 뭐 2차 전지가 됐든 간에 가장 비중 자체가 이제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하고 너무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가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IRA 보조금 없애겠다는 얘기 자꾸 하니까 그게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사실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다라기보다는 다분히 좀 전략적으로 공화당 쪽에 유리하거나 아니면 좀 소위 말해서 경쟁이 심한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쪽에 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화당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다 직결이 되게끔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내용만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쉽게 단정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행스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트럼프의 공화당이 그때 말씀하신 스윙 스테이트나 뭐 이런 게 주로 뭐 노동자들 자동차 이렇게 굉장히 인력 산업이잖아요, 그죠? 이러면 자동차 국내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거기 있는데 굳이 뭐 합작법인을 생기면서 전혀 뜬금없는 뭐 IT가 발달한 저기 뭐 캘리포니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제 위협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은 입지에 가 있다 이거잖아요. 네, 예. 뭐 더군다나 이제 스윙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바이든 트럼프 때는 바이든을 지지했었지만은 이전에 또 트럼프하고 클린턴 그 여사하고 붙었을 때는 또 이제 트럼프 쪽을 지지했었던 그렇죠.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이쪽의 어떤 색깔이라는 게 지금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이거를 자기 고집대로 이제 끌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인디애나나 조지아 뭐 이런 쪽 뭐 다 마찬가지 그쪽에 해당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의외로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그 민주당세가 강할 것 같은데 또 이쪽도 또 공화당 쪽이 또 간혹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텍사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공화당 지역구니까 이런 쪽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분포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공화당 그 하원 의원들 상하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용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반드시 트럼프가 그거를 고집하기도 어려운 게 당장에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 메카들 그 지역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UAW 파업할 때 노조에다가 트럼프가 손짓을 했잖아요. 내가 니들 일자리 지켜줄게. 전기차는 중국에서나 생산하게 하고 전기차 생산 못하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내연기관으로 하고 뭐 했는데 결국은 노조가 바이든 지지해버리고 맞아요. 트럼프는 제껴버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고용이 지금 그 전기차 쪽 그쪽 관련돼 있는 그 노조 쪽으로 해가지고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노조 쪽을 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최근에 우린 현대차도 노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아마 노조가 생기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노조 영향력은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노조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 그 표 역시도 결코 공화당 쪽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블루칼라들이
트럼프 처음에 당선됐을 때 굉장히 역할이 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 부분이 많이 좀 희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IRA가 만약에 폐지가 되려고 그러면은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상하원 모두가 공화당이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은 지금 상원은 민주당이 지금 우세 지역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지역구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배터리 셀업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걸 감안해서 놓고 봤을 때 생각처럼 그게 트럼프 의도대로 진행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이제 이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들 보면은 대부분이 JV로 들어갔습니다. 조인트 벤처로. 네. 그게 이제 다행인 게 100% 또 한국 자본이면 미친 척 해버리면 되죠. 맞아요. 또. 예. 근데 이제 이 조인트 벤처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 또 들어간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뭐 LG엔솔 같은 경우는 GM, 스텔란시스 또 혼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인트로 들어갔고 SK온은 포드하고 SDI는 스텔란티스랑 GM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 스테이트 관련해서 미시간, 애리조나, 오하이오, 테네시, 조지아, 켄터키 공의가 다 이제 이게 여기가 스윙 스테이트인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또 지역구 보시면은 또 연방 상하원 같은 경우 보시면 공화당 강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스윙 스테이트들을 가지고 무시하고 자기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게 이렇게 쉽겠느냐. 이거는 결국은 상하원의 그 의원들의 이해관계 또 주지사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1월 달인데요. 1월 한 19일 날 기사인데 그 우리나라의 무역협회 방문단이 그 미국의 공화당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정부를 방문을 했었어요. 상무부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 IRA 관련된 것들 이제 우려감을 좀 전달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의 이제 스틸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보면은 공화당은 IRA를 폐지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탄소 중립 전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지원 규모의 점진적인 축소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의 어떤 속도는 조금 완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폐지를 하거나 이런 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것 같고. 저는 이 기사만 볼 때는 약간 좀 밸류를 죄송하지만 조금 낮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정부야 당연히 우리가 찾아가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고.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을 한 사람은 공화당 의원이에요. 근데 제 말은 공화당 하원의장 몇 사람의 얘기로 이게 그렇게 힘이 있겠는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원에 뭐 힘 있는 옛날에 무슨 저기도 아니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모로 봐야 되는데 요 기사만 볼 때는 확정적으로 뭐를 끄집어내기에는 조금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이런 게 기사가 났기 때문에 하나 더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폐기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 좀 종합을 해서 보면 일단 의회에서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새로운 법이 나오려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되는 상태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 스테이트 관련해 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란다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더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언급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에 조인트 벤처로 들어가 가지고 자본이 지금 미국 자본이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고 고용이 많이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IRA 법안이 이게 사실 이번에 통과될 때도 그랬었지만은 이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공화당 지역구 쪽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받고 통과가 됐었고요.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건 아니었었고. 그다음에 다수의 공화당 정치인들이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스윙 스테이트 쪽의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실익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자기네 지역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걸 하게 되면 그죠? 물론 당내 입지도 있겠지만 네네. 공화당도 보면 뭐 트럼프가 사실 그렇게 오랜 정치인은 아닌데 뭐 다 공화당도 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한테 쩔쩔매더라고요. 그러나 자기 지역구에 불리한 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선거 나가서 저기 표를 못 받을 텐데 그죠?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번이 지금 나이로 보나 예. 또 이제 그 대통령을 지금 원래 두 번밖에 못하죠. 두 번밖에 예, 못하니까 하더라도 네. 사실상 네.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장악력 그때만 해도 워낙에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뭐 좀 심하게 말하면은 하원 그 후보를 갖다가 갈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상이었었지만 그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연방 정부 기관들이 이제 나중에 정권이 교체가 돼 가지고 소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뭐 결국 또 법원 네. 쪽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점. 이제 법 개정은 어렵지만 행정명령으로는 뭔가 좀 네네. 보여주는 척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트럼프 리스크로 이렇게 확 부각이 돼 있기는 한데 그 트럼프가 얘기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앞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GM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게 전기차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드 같은 경우가 중국하고 협업이 좀 많다 보니까 전기차 쪽이 약해요. 그 1분기에도 아마 1월 달에도 판매가 아마 감소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그 GM 포드 공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소재에 대한 부분. 지금 탈중국한 소재를 갖다가 확보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지금 그 포드는 일단 제껴놓고 나머지를 놓고 보면은 그 스텔란티스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쪽이 전기차 쪽에 대해서 작년 말에는 굉장히 좀 움츠리는 듯한 액션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그래도 예정대로 하면서 이익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GM 같은 경우는 공장 2개를 1분기에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라고 이제 발표한 걸 봐서는 이젠 좀 그 전기차에 대한 노이즈는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가 워낙에 또 압도적으로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노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좀 저렴하게 그렇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오늘 말씀하신 IRA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오히려 이제 한 3월 경에 미국에서 이제 뭐 대선 주자 이러면서 봄에는 좀 사실 시끄럽고 변동성을 줄 수 있고 이게 뭐 하반기로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 뭐 누가 되든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도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하반기로 가면 좋을 거란 얘기입니다. 상반기 흔들릴 때는 예를 들면 흔들리면 그 요인 때문에 흔들리면 2차 전지가 당연히 흔들리는 대회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구간들이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바이든이 워낙에 인기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작년 그 10월 이후 그 지방선거에서 4개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주 검찰총장, 그다음에 주지사, 하원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전부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겼는데 이겼던 내용을 들어보면 바이든은 기분 나쁘겠지만 바이든은 빼고 경제 성과만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꾸로 지금 사실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가장 지금 역대 정권을 놓고 봤을 때도 가장 실업률도 낮고 경기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경제를 그래도 비교적 견실하게 끌고 왔는데 인기가 너무 없는 거죠. 너무 없는 이유가 고령이라는 거.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앞서도 잠깐 이제 가위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워낙에 그 아직까지는 바이든이 이제 선거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게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가세했을 경우에는 자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나중에 지켜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올 한 해 선거 중에서 가장 박진감 있는 선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마냥 편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너무 걱정만 하고 지켜보시지 마시고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그러게요. 트럼프 리스크가 IRA 2차전 이제 가장 직격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예,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